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영수회담, 실무회담, 실무협의 그 단계부터 좀 난항이 이어졌죠. 그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지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다 접어두고 일단 만나자. 의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문제다. 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나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실에서 포괄적인 대화를 하자 입장을 좀 유보했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일단 듣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칼자루를 슬쩍 준 거죠. 네. 예. 그런데 사실 서로 돌파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가령 그 192석이라는 범야권 전체가 192석이잖아요. 그걸 만들어낸 사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좀 바뀌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답답하게 이기는 것은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건 그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윤석열 대표는 뭐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 이번 주도 약간 뭐 올랐다 하지만 갤럽에서 표현하기로는 반올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1%포인트 올랐죠. 예,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부정평가가 조금 내려온 걸 보면 그동안에 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기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17개월 만에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조금 소통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 아마 국민들에게 호감도를 늘리는 그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1차 그 사전 조율, 2차 또 사전 조율, 그 정무수석과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이 만났는데 만나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바로 한국문서예요. 한국문서를 내놓았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25만 원 그 민생회복 그 지원금 그거 무조건 도장 찍어라. 그거 하나. 그리고 그 사과를 해라는 건데 처음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 사과를 하라는 것이 뭐 방송 장악, 언론 장악 뭐 이런 데 대한 사과로 알려지는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여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권을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 완전히 무릎 꿇고 빌으라는 거예요. 그 한국 문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지만 최상병 특검 뒤에 있는 또 하나의 특검이 있죠.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 이 김건희 특검 이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는 그러지 말고 난 다 듣겠다. 뭐 어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래서 40분 만에 계속 결렬이 됐는데 다 듣겠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한발더 나가다가는 이것이 결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렬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됩니다. 또 역풍이 좀 불 수도 있죠. 제가 그 한 말씀 드리자면 가령 윤석열 대표는 말 것도 없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금 뭐 차세대 주자라고 하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뭐 여당 쪽에는 뭐 나경원 대표, 홍준표 시장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겠어요? 공통점은 다 같은 팬덤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어느 반열에 올라가면 팬덤이 형성이 돼요. 팬클럽도 만들어지고. 그게 없으면 큰 정치인이 되기 좀 어렵죠. 예, 팬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공통점은 그게 아니에요. 팬덤보다
정확히 2배가 넘는 반대파가 있다. 말하자면 안티. 예, 안티가 있다. 예. 그건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뭐 최고야, 그 사람 최고야, 그 사람 팬클럽에 가면 조금만 그 사람을 비판하는 다른 평론가들이 있으면 거기서 완전 몰매를 맞아요. 응? 이 형편없자가 말이에요. 뭐 어쩌고 하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팬클럽보다 2배, 3배 되는 안티가 늘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매사 정치인들은 뭔가 하면 울타리를 만들면 안 돼요.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면 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자기의 이제 어떤 팬덤을 보면 늘 기분이 좋겠지만 늘 이분이 걱정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법 리스크에다가 늘 가세를 하고 있는 반대파들입니다. 왜 이재명을 잡아가두지 않느냐, 왜 법대로 하지 않느냐, 이 말이 네. 거의 이게 자기를 지지하는 네, 팬덤이 네. 떠드는 것보다 거의 2배, 3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영수회담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한국 문제 조인을 하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 의전 만들지 않고 그냥 네네. 나가겠다. 자, 그러면 영수회담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거기서 이재명 대표는 말만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듣기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아마 기본적인 것은 이미 네네. 의견가 대충 나왔어요. 25만 예. 원은 절반 정도는 합의를 할 거다. 이 얘기는 벌써 나왔거든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만나겠다. 뭐 이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만나자 하니까 바로 또 합의가 돼서 조금 전에 확정이 예. 됐습니다. 다음 주 29일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뭐 예상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어졌지만 결국 열리는데 좀 걱정되는 건 주말 동안에 뭔가 또 물밑 조율을 하다가 좀 삐그덕거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열리긴 열리겠죠. 물밑 조율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할 말은 다 이미 해왔어요. 쉽게 말하면 25만 원 그 민생 회복 지원금 네네. 이것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앞으로 거부권 행사를 좀 자제를 해달라. 그리고 특검, 최상병 특검 무조건 해야 된다. 예. 그건 이재명 대표의 하나의 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다 받아라. 그거 해봤자 나올 게 별로 없다. 아마 조선일보 칼럼도 그런 칼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해봤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특검을 해봤자 크게 나올 문제가 없다. 대신에 민주당은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한다. 뭔가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순간에 민주당도 앞으로 김혜경 특검, 김정숙 특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그걸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을 하면 그럼 무슨 명분으로 거절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 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에서 사망 사고를 경찰 수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런 일이 사실은 예정이 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사망 사고가 생기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문제는 늘 잠복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수사 외압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타깃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로 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나 받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접어두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두 분이 이제 월요일에 만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나온 데 대해서 환영하고 여야가 대화하고 양보해서 답 찾아간다는 기대감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멋진 만남, 통큰 만남.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사전 의제 조율이 없으면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 내가 윤 대통령과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봐서 잘 안다. 이것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초를 치는 그런 발언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지적,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준석 당선인이 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경우죠. 예.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원외 당 대표였어요. 네. 그런 입장에서 용산에 가서 뭐 오찬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만찬을 아마 한 적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를 두고 지금 여야의 영수회담에 비유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이 윤재욱 대표는 좀 빼있는 말을 했어요. 대통령제니까 가령 사실은 나도 거기 끼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가 함께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 뭐 어쨌든 지금 어제를 놓고 계속 설왕설래를 하고 지금까지 두 분이나 사전 모임이 깨져버렸으니까 뭐 별 성값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결국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어떤 어제도 좋다, 난 됐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이제 어제 조율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가서 할 얘기를 다 하겠다 이제 이랬으니까, 아마 오히려 나는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미국식 협치라고 해야 합니까? 미국은 이런 게 거의 뭐 매일처럼 일어나는 거니까. 네. 매일 아침에 미국 대통령은 뭐 거의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강할 때 그 야당 이 의원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는 거, 커피를 같이 마시는 게 그 일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어제를 누가 조율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통과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공약하는 것이 야당 의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네. 가장 만만한 거리 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야, 내가 지금 이런 법안을 구상 중인데 이거 당론 이 파티 플랫폼이 아닌 것 같으면 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협치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득을 하죠. 네.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대통령이 수치를 쫙 늘어놓고 이러이러하니까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많은 이제 반대파들이 그런데 다 설득을 당해버리죠. 그 레이건 때 그게 가장 심했다고 그래요. 네. 그 레이건도 그랬고 클린턴도 나중에 이제 그런 식의 그 협치를 했고. 네. 예. 어쨌든 지금 뭐 영수회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속빈강정일 수도 있고, 과거에도 어떤 성공 사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산 측이 특히나 이번에는 일단 만나지만 어떤 손해지는 성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영수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래요. 네. 영수회담이라면 지금 여권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 자리는 대통령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대통령제라는 그리고 상권분립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 단순히 여야의 대결 구도로 딱 보아서 여권은 대통령이 최고 쟁점에 있는 권력자다. 그리고 야당 대표는 야권의 최고 권력자다. 그래서 둘이가 만나니까 영수회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나면 여야의 대표가 만나갖고 의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가 하나의 그 결론을 내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과 이제 협상을 의회가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부하고 협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을 여당의 1번 당원을 떠나서 일종의 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 권력자로 인정을 하는, 그래서 영수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변호사님, 그게 예전 개념에서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할 때 그때 개념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게 이제 시작된 그런 개념 그렇죠. 아니겠어요? 감권 통치다 그렇죠. 뭐 이랬던 예, 예. 시절이죠. 네. 예. 군사정권이다. 뭐 예, 이럴 예. 때 거의 그 대통령이 모든 심지어 뭐 공천할 때는 이 사무총장이 공천 명단을 들고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결재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시대였으니까 문자 그대로 야당 총재를 만나면 가령 제일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과 박순천 그 야당 대표가 이 민중당 시절이죠. 이 만나면 그때 그게 첫 번째 그 영수회담이었다고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여야 영수회담 이렇게 네. 시큰 활자로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반민주적인 그 일이고, 네. 오히려 이건 그 여야의 대화하는 네. 과정에서 하나의 통로로 저는 봐야 네.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 면에서 나는 윤 대통령이 난 이번에 듣는 입장이다 이런 식의 표현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의제를 설정을 하고 이걸 의제를 놓고 이재명 대표와 서로
토론을 하고 주고받기를 한다면 나중에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윤 대통령이 나는 되는 입장이다. 뭐든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걸 다 얘기를 하면 다 듣고 네. 또 그걸 우리 범여권 안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네. 얘기인데 난 그건 아주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상 그거는 뭐 현실성이 좀 떨어졌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랑 두 분이 만나서 뭐 꼬량주 한잔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난 저희는 뭐였을까요? 한 잔이 아니라 이 신문에 처음에 그 두 분이 만찬을 하기 전에 예. 그 뭐 100분짜리 두 만찬이라고 병. 합니까? 예, 만찬을 하기 전에 사진은 아주 그냥 환하고 밝은 얼굴이었는데 두 분이 그 한 잔 한 뒤에 찍은 사진 아주 불쾌하게 오른 네. 그런 얼굴이 그러고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언론에다 배포가 다 되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국을 품에 안아야 될 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조국은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경쟁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병상련을 겪는 그런 동지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제 재판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최고형이 거의 무기징역인 그 혐의가 거의 절비하단 말이에요. 그 10개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게 1년 반 뒤면 이제 다음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나는 무사히 가야 된다. 이걸 장담을 못하는 것이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은 너무 간단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오면요. 2, 3심 판결은요. 그렇게 길게 끌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이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조국 그 대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이 그 있는데 3심은 법률심인데 이걸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외부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특별히 이 사건에는 그 입시 비리 같은 이런 사건에는 특별히 법률적인 논점이 없다. 그런데 왜 2심 선고를 하면서 네. 법정 구속시키지 않았느냐? 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명분으로 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따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의문을 많은 법률가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도 지금 사실은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예. 어쩌면 뭐 6월 그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어쩌면 뭐 대부분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 동병상련이에요. 두 분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조국이. 그 말은 자기도 일정 부분 나도 여기에 뭐 권한이 있다. 발언권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걸 또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예. 싹 잘랐어요. 아직 22대 국회 예. 시작도 안 했다. 예. 당신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예. 일을 해서 아주 뭐 망신을 준 셈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는 문자 그대로 명당이잖아요. 그리고 170 떠나가지고 이 192석을 만든 이 주인공이 바로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힘이 훨씬 더 예, 실리는 그럼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을 자기와 같은 반열에 놓고 사실 주고받기는 싫은 거예요. 하지만 동병상련에다 한편으로 품어주는 모양새를 보여야만 자기가 지도자의 그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난 건데 아마 두 사람이 얼마나 격의 없이 그 독주를 마셨으면 얼굴이 그렇게 푹하게 오른 모습으로 사진까지 찍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뭐 술을 먹든 밥을 먹든 간에 그 여야 지도자들이 서로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나는 좋은 풍경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런 건 있어요. 전 세계 문명국에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당선자 중에 13명입니다. 예. 13명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2년형이 확정된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그런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혁신입니까? 이제 뭐 얘기가 나왔던 게 조국 혁신당이 지금 12석이 이제 22대 예. 시작하는데
끌어 모아서 소위 영끌을 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국과 뭐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을 가능성은 나는 약간은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외에요. 가령 조국 혁신당에 가담을 할 그런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과거 DJ가 그 자민련에 의원을 꽂은 것처럼 의원을 꽂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8명이나 꽂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데 하나 방법이 있죠. 가령 그 민주당이 앞장을 서서 뭐 1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확 낮춰버리면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당장 이제 원내대표도 만들고 교섭단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일단 22대 국회 1호 법안,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약을 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이 법안이 진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이게 민주당이 가령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이런 등등은 사실은 정치적 공격이거든요. 이 특검은 원래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네. 과거에는 특검을 하면 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부터 언젠가 민주당이 이제 특검은 그냥 밀어붙이는 정치적 공격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근데 이번에 또 아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 최상병 특검법 또 한동훈 특검법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으로 원 구성하자마자 굉장히 시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과거에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징약적 공격 방법이니까 거절하면 된다 이렇게 늘 평론을 해왔는데 요새 제 생각은 그건 특검법 주장하면 다 받자. 네. 왜 그런가 하면 특검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된다. 특검을 해서 나오는 결론이 없다면 가령 공수처를 만들려고 민주당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마 공수처법 그것도 할 때 위장 탈당을 했죠. 온갖 일들을 다 벌여서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공수처가 지난 3년 동안 기소를 한 건 한 건입니까? 한 게 없어요. 유명무실하겠죠. 유명무실해졌고 지금 공수처장이 3개월째 지금 없죠. 공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조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특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가령 민주당이 이런 특검을 주장을 하는데 가령 최상병 특검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수사 외압이 아니더라. 예.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더라. 이랬다면 나중에요. 가령 김정숙 여사가 타지말로 대통령 1호기를 타고 간 것은요. 예. 이거는 권력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권력형 비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시기는 윤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민주당도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여러 법안이 상정이 되고 처리가 되고 또는 특검 등등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게 바로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 인선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 시작되면 전반기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이 세 분이 경합하는 모양새 6선의 추미애, 조정식 의원이고 정성호 의원은 5선인데 이제 명심을 안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립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이 세 분이요.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난 정성호 의원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네. 그분은 참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부분이 늘 있다고 저는 봐왔는데 한 발 좀 뒤에 물러서 있는 분이잖아요. 원래.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예. 그분까지 이번에 가담을 해가지고 기계적 중립은 없다. 네. 세 분이 똑같은 말을 해요. 기계적 중립은 없다. 물론 추미애
그 당선인이 제일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계적 중립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그 추구하는 길을 우리는 가겠다. 다수당이 추구하는 길을 가겠다. 세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분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회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명백히 있어요. 이게 국회의장의 피선이 되는 그 순간 탈당을 하잖아요. 탈당을 네. 해야만 합니다. 국회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국회의장은 모든 것을 떠나서 첫 번째 중립의 위치에 있어서 의회를 운영을 해달라. 의회를 지휘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분 세 분이 하나같이 기계적 중립은 없다 이러면서 선명성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선명성 경쟁이 통하는 곳이 어디냐? 과거에는 대중이었습니다. 대중을 향해서 가리 전당대회를 하면요, 이 일반인 투표 비율이 높을수록 막 이 선명성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유일당이 딱 되어버리니까 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먹혔던 거고요, 이번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조국 검찰 그때로 끝내겠다, 후보입니까? 독재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3년은 길다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예. 그게 먹혔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명성 경쟁을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이 세 분이 하고 있는데 내가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래서 22대 국회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이 세 분이 말대로 기계적 중립은 웃기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정말 가진 채로 국회의장이 된다면요,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로는 세 분 다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셈이 되어버린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국회의장은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분이 과거에 거쳐온 정치적 이력은 어떨 값에 일단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에 정말 지켜야 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말이 있고, 또 가져야 될 가치관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 지금 운동을 하면서 나는 기계적 중립은 못 하겠다. 우리 민주당이 가는 길을 함께 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면 나는 스스로 국회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국회의장 되기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야 간 협치는 또 22대 국회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불가능하죠. 예.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가령 민주당이 진정한 협치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이 정계 개편, 이 정치정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예단을 하죠. 내 임기 1년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시도를 하겠다. 혹은 뭐 내각제 개헌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단 그런 말이에요. 얘기 벌써 나왔어요. 예, 그렇게 예. 되면 아주 중대한 그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고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방향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든 우리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계속 훈수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